안녕하세요. 무인 비행장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인 비행장치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이 여러 개의 하위 시스템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위 시스템은 추진 시스템, 비행 제어 시스템, 지상 통제 시스템, 기체 시스템, 탑재체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 시스템은 모터와 엔진, 프로펠러와 로터, 배터리와 연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행 제어 시스템은 비행 제어 컴퓨터,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 통제 시스템은 통신 장치, 지상 통제 장치, 조종기와 수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체 시스템은 구동기, 전원 공급 장치, 기체 프레임, 착륙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추진 시스템, 비행 제어 시스템, 기체 시스템, 지상 통제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진 시스템은 무인 비행 장치가 비행할 수 있는 동력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엔진, 모터, 프로펠러, 로터, 배터리, 연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에 활용되는 엔진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글로우 엔진, 가솔린 엔진, 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의 종류에 따라 특징이 다르며 그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우 엔진은 글로우 플러그를 통해 알코올 연료를 점화하여 이때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해 회전력을 발생합니다. 사진에서 글로우 플러그가 붉게 달궈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우 엔진은 활동 방식에 따라 2행정과 4행정 엔진으로 구분되며 사진을 통해 그 형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우 엔진의 특징은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므로 가격이 가솔린에 비해서 고가이며 주로 소형기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에 유입되는 연료의 혼합비 조절이 중요한데 적절한 혼합비 조절을 못하는 경우 엔진이 과열되거나 비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 가솔린 연료를 점화하여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해 회전력을 발생하는 엔진입니다. 가솔린 엔진도 앞서 설명한 글로우 엔진과 동일하게 2행정 엔진과 4행정 가솔린 엔진으로 구분됩니다. 가솔린 엔진의 특징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가솔린을 점화시키기 위해 점화 플러그의 스파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스파크로 인해 통신 장비 등이 전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주로 대형 기체에 사용되는데 이 소음이 다소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글로우 엔진과 동일하게 엔진으로 유입되는 연료 혼합비 조절이 역시 중요한데 적절한 혼합비 조절을 못할 경우 엔진이 과열되거나 비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트 엔진은 터빈과 압축기를 이용해 공기를 압축하고 케로신이라는 연료를 연소하여 추진력을 발생하는 엔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트 엔진은 큰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대형 기체나 고속 무인 비행체에 사용됩니다. 다만 제트 엔진은 연료 소모율이 매우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멀티콥터를 비롯한 다양한 무인 비행 장치에서 추진 장치로 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 비행 장치에 사용되는 모터는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직류 모터를 사용하며 브러쉬의 유무에 따라 브러쉬드 DC 모터 또는 브러쉬 리스 DC 모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러쉬드 DC 모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터 권선의 전자 기력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회전합니다. 브러쉬와 정류자를 이용해 N극 또는 S극인 전자석의 극성을 변경하여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러쉬와 정류 사이에 기적 마찰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모터에 발열이 생기고 브러쉬가 마모되게 되어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러쉬리스 DC 모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보통 BLDC라고도 부릅니다.
브러시리스 DC 모터도 앞서 설명해드린 브러시드 DC 모터와 동일하게 모터 권선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회전력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브러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전자석의 극성을 변경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를 전자변속기 또는 ESC라고 부릅니다. 브러시리스 모터는 브러시와 정류자 사이에 기계적 마찰로 인한 발열 또는 마모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로 인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러시리스 DC 모터의 회전수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인 전자변속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인비행 장치에 사용하는 전자변속기는 일반적으로 전선이 세 가닥으로 연결된 삼상전기를 통해서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변속기는 배터리와 모터 사이에 위치하여 전력을 전달합니다. 만약 기체가 급기동 등을 하면서 모터에 부하가 걸릴 경우 모터에서 소모하는 전류량이 증가하면서 모터에 발열이 생기는데 이때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가 통과하는 전자변속기도 역시 발열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비행 중 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 무인비행 장치의 모터와 전자변속기의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발열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터나 배터리가 타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에서 인가되는 전압과 모터의 소모 전류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사양의 전자변속기의 선택과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는 프로펠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펠러는 동력 장치, 즉 앞서 설명해 드린 모터나 엔진에 의해서 회전하고 프로펠러 앞쪽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프로펠러 뒤쪽으로 밀어내어 추력을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이 프로펠러는 단면이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포일 형태를 띠고 있으며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일종의 회전 날개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프로펠러는 구성 재질에 따라 카본, 목재, 플라스틱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카본 프로펠러는 강도 및 강성이 크면서도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가입니다. 이 목재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만들기 위해서 무게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펠러의 규격은 직경과 피치로 나타내는데 보통 직경 곱하기 피치의 형태로 규격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0 곱하기 6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단위는 인치를 쓰게 되며 10인치의 직경과 6인치의 피치를 가지고 있는 프로펠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펠러의 규격 중에 이 직경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만들어지는 회전면의 지름으로 정의됩니다. 보통 직경이 클수록 이 프로펠러가 큰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프로펠러의 직경이 커질 경우 이 모터에 부하가 많이 걸려 모터의 회전수가 감소해서 추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모터에 따라 적절한 직경의 프로펠러 사용이 필요합니다. 프로펠러의 두 번째 규격인 피치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펠러의 피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프로펠러의 규격에 사용되는 피치는 기하학적 피치가 사용됩니다. 기하학적 피치는 가상의 유체 내에서 프로펠러가 1회전했을 때 앞으로 나간 기하학적 거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피치가 작을수록 저속 비행에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피치가 클수록 고속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의 효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회전 방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이 프로펠러 전방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로 구분됩니다. 이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를 CW 방향 또는 역피치 프로펠러라고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CCW 방향 또는 정피치 프로펠러라고도 합니다. 모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적절한 정피치 또는 역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펠러는 회전하게 되면서 회전의 중심이 존재하게 되고, 회전의 중심과 이 프로펠러의 무게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펠러의 진동은 프로펠러가 장착된 모터의 축과 또 베어링에 불필요한 힘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베어링과 모터 축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그때 만들어진 진동이 이 기체에 탑재된 센서들에 악영향을 주게 되면서 센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거나 센서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의 진동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펠러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펠러의 밸런싱 작업을 하게 되는데, 프로펠러의 밸런싱 작업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시소에 프로펠러를 올리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게끔 이 좌우의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작업을 프로펠러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프로펠러와 생김새는 유사하고 역할도 유사하지만 무인 헬리콥터에 장착된 추력을 발생시키는 회전 날개를 로터라고 부릅니다. 이 로터는 헬리콥터의 추력 및 양력을 발생시키는 회전 날개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단면이 앞서 설명해드린 프로펠러와 동일하게 에어포일 형태를 띠고 있고 로터면을 기울여서 기동을 수행합니다. 프로펠러의 주요 추력과 양력을 발생시키는 로터는 메인 로터라고 부르고, 메인 로터가 한쪽으로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반대 방향의 반토크를 상쇄하기 위해 헬리콥터의 꼬리 부분에 장착하는 로터를 테일 로터라고 합니다. 테일 로터에서 발생시키는 측면 추력은 이 동체가 반토크에 의해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헬리콥터에는 일반적으로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추진 시스템 중 배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에는 일반적으로 1차 전지, 2차 전지 또는 연료 전지 형태의 배터리들이 사용됩니다. 이 1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회용 건전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는 충전, 방전,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연료 전지 등을 연료 전지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무인 비행 장치에는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무인 비행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2차 전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니켈 카드뮴 배터리, 니켈 수소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이 배터리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가 가장 에너지 밀도가 낮고, 그 다음은 니켈 수소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무인 비행 장치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규격은 크게 전격 전압, 배터리 용량, 방전율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전압은 보통 배터리를 구성하는 이 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1셀은 전격 전압이 3.7V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셀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 이 전격 전압은 7.4V, 세 개의 셀을 연결할 경우 11.1V, 네 개의 셀을 연결할 경우 14.8V와 같이 셀에 따라 이 전격 전압이 달라집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밀리암페어 아워라는 단위로 표기합니다. 배터리의 용량인 밀리암페어 아워의 의미는 이 배터리의 용량이 1시간 동안 전기를 방전 또는 공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mAh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는 2A로 1시간 동안 에너지를 방전 또는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22000mAh의 배터리는 22A로 1시간 동안 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규격인 방전율은 Crate라고 부르며 배터리 용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전류를 방전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2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방전율이 20Crate일 경우 2A의 20배, 즉
40A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배터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올바른 사용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셀에 따른 전격 전압이 있으며 이 전격 전압에 적합한 전압으로 설정하여 충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 셀 간 전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시 셀 간 전압을 밸런싱해주는 셀 밸런싱을 함께 하면서 셀 전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에는 배터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배터리를 충전기에서 분리하고 셀 전압이 4.2V를 넘는 과충전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기체가 추락하거나 또 배터리를 떨어뜨려 배터리가 충격에 노출되었을 경우 배터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되면 절대 이 배터리는 충전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고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장기간 보관할 시에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보관하시면 배터리 수명이 저하되거나 화재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약 50에서 70%까지 방전한 후 장기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충전과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를 과방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배터리의 전압이 2.6V에서 2.8V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재충전이 불가능하거나 이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에서 전기적 합선이 발생했을 경우도 안전을 위해 해당 배터리를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폐기를 해야 할 경우 배터리를 방전한 후 배터리 수거함에 폐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방전기를 활용해 방전하거나 배터리의 전자적 저항을 연결하여 방전한 후에 폐기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만약 소금물을 이용해 방전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외 환경에서 수행하거나 실내에서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은 무인 비행 장치의 안정적인 비행과 또 자동화된 비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으로 비행 제어 컴퓨터와 이 센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행 제어 컴퓨터는 보통 FC, 플라이트 컨트롤러 또는 FCS, 플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비행 제어 컴퓨터의 역할은 센서 신호를 처리하여 기체 상태를 파악하고 조종자의 조종 명령을 기체가 잘 추종할 수 있도록 구동기, 즉 모터나 조종면을 제어하는 명령을 생성하며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행 제어 컴퓨터의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행 제어 컴퓨터는 무인 비행 장치에 탑재되어 경로점 비행, 자동 이착륙, 자동 기환 또는 비행 안정화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조종자가 일반적으로 이 비행 제어 컴퓨터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조종 모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세 모드, GPS 모드, 고도 유지 모드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제어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페일세이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페일세이프 개념은 기체에 어떤 페일,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비한 안전한 대비책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제어 컴퓨터의 페일세이프 기능을 저희가 활용할 경우 이 조종사와의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원래 출발점으로 복귀한다거나 자세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통신이 끊긴 지점에서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의 페일세이프 기능을 구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 제어 컴퓨터는 센서로부터 측정한 기체의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비행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센서의 오차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비행 성능이 저하되거나 추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비행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제어 이득값 선정이 필요하며 적절한 제어 이득값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비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행 제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무인 비행 장치에 탑재되는 센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센서로 관성 측정 장치, 우리가 IMU라고 부르는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성 측정 장치 IMU는 무인 비행 장치의 자세 회전 속도, 가속도를 측정 또는 추정하는 센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형 무인 비행 장치에는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인 MEMS 형태의 IMU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관성 측정 장치 내부에는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지작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관성 측정 장치는 이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 무인 비행 장치의 자세를 안정화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U는 진동의 영향을 받아 자세 오차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드린 프로펠러나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한 진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MEMS 형태의 IMU 내부에 있는 가속도계는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이를 통해 기체의 가속도를 측정하며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기체의 기울어진 자세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이로스코프는 기체의 자세가 회전하는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자세를 추정할 수도 있는데 이 추정된 자세의 오차가 표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형의 센서일수록 표류가 더 심하게 됩니다. 지작의 센서는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해서 자북 방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북 방향의 정보를 이용해서 기체의 기수 방향을 측정하고 자이로프 코스의 기수 방향 정보를 보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이 지작의 센서가 주위의 금속 또는 자석 물체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용 시 주위 지작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NSS라고 부르는 위성항법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NSS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GPS,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글로나스, 유럽에서 운영하는 갈릴레오, 중국에서 운영하는 베이도우가 있습니다. 무인비행 장치에 탑재되는 GNSS 수신기는 일반적으로 GPS 이외의 복수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위성과 GNSS 수신기 안테나 사이의 거리 정보를 이용해서 이 무인비행 장치의 3차원 위치 정보를 측정하며 추가로 이 3차원 속도와 비행체의 이동 방향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획득한 무인 비행 장치의 위치와 속도는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 기체를 제어할 때 활용됩니다. 이 위성항법 시스템은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신호 및 거리 정보를 수신해야 하지만 이 무인 비행 장치의 위치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성이 건물 등에 가려져 이 4개 이상의 위성을 수신할 수가 없다면 이 위성항법 시스템은 위치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야 하지만 무인 비행 장치의 위치 또는 속도를 계산해내는데 이 위성의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오차로는 위성궤도 오차, 전리층 오차, 대류층 오차, 다중경로 오차, 위성신호의 교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오차에 의해서 위성항법 장치에 측정되는 기체의 위치값이 갑작스럽게 오차가 발생할 경우 기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GNSS에서 측정한 위치는 수평 위치보다 수직 위치, 즉 고도 오차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 근처에서 비행 시 건물의 신호가 가려지거나 이 건물 벽에 반사된 신호가 수신되면서 위성항법 시스템에서 측정한 기체 위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 근처에서 비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성항법 신호는 1.2GHz 또는
1.5GHz 대역의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른 통신 장비가 근처에 있으면 이 주파수 간섭을 받아 오차가 발생하거나 위성 신호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에 활용되는 압력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압력 센서를 이용하는 두 종류의 센서를 이 무인 비행 장치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압력 고도계 또는 바로미터입니다. 지상에는 대기압이 존재하고 또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 센서를 이용해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다면 고도에 따른 대기압의 관계를 이용해 무인 비행 장치의 고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면 대기압을 기준으로 고도를 측정할 경우 지면 고도를 측정할 수가 있으며 해수면의 대기압을 기준으로 고도를 측정할 경우 해수면 고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압력 센서를 활용하는 두 번째 센서로 기속 센서 또는 에어스피드 센서가 있습니다. 이 기속 센서는 보통 피토 튜브라고 하는 튜브를 활용하며 피토 튜브를 통해서 측정되는 전압과 정압의 차이를 이용해서 동압을 계산하여 비행체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다만 기속 센서를 이용해 측정한 속도는 이 대기, 즉 바람에 대한 상대적인 속도인 기속을 측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성항법 시스템에서 측정되는 속도는 지면에 대한 속도입니다. 따라서 이 바람에 의해 두 센서에서 측정된 속도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체 시스템은 기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기체 프레임, 착륙 장치, 전원 공급 장치, 구동기에 해당하는 서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체 시스템 중 구동기에 해당하는 서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동기인 서버는 기체에 탑재된 수신기나 비행 제어 컴퓨터로부터 구동기 신호를 받아서 작동합니다. 특히 이 서버 모터의 회전 운동을 이용해 무인 비행기 또는 무인 헬리콥터의 조종면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보통 사용됩니다. 이때 서버가 조종면을 구동하는 과정에서 부하를 받아 큰 토크가 필요한 경우 전류 소모량이 늘기 때문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하며 소모 전류 상승에 따른 서버의 발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동하고자 하는 조종면에 걸리는 부하를 고려하여 충분한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서버를 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버는 직접적으로 조종면을 구동하기 때문에 이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여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또 오작동할 경우 비행 안정성과 조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수명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버에는 베어링 또는 기어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부품들의 문제가 없는지 이륙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상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상 통제 시스템은 지상에서 원격으로 무인 비행 장치를 조종하거나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조종기와 수신기, 지상 통제 장치, 통신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종기와 수신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종기에는 일반적으로 스틱과 노브, 스위치 등이 존재하며 조종사가 인가하는 각각의 노브, 스틱, 스위치 명령을 기체에 탑재된 수신기로 전달하게 됩니다. 수신기는 이 조종기로부터 조종 명령을 수신 후 구동기에 직접 명령을 인가하거나 비행 제어 컴퓨터를 통해서 구동기의 명령을 인가합니다. 이때 독립된 조종 명령의 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조종기와 수신기의 채널 수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조종기와 수신기의 채널 수에 여유가 있을 때 착륙 장치를 접이하거나 조명, 카메라, 긴발 제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종기의 전원을 인가할 때는 송신기에 해당하는 조종기에 전원을 먼저 인가하고 그 다음에 기체에 탑재된 수신기에 전원을 인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전원을 끌 경우에는 기체에 탑재된 수신기의 전원을 먼저 끄고 그 다음에 송신기인 조종기의 전원을 끄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 조종 신호가 수신기에 잘 전달되는지 이 통달 거리를 확인하는 신호 통달 거리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조종기와 또 수신기 사이의 페일세이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조종 신호가 단절되었을 경우 수신기에서 안전을 위해서 어떤 명령을 사전에 프로그래밍하여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조종 신호가 단절되었을 때 기체가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조종 신호 차단에 대한 안전 대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 통제 장치는 지상에서 비행체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비행 상태를 파악하거나 비행 장치의 명령을 인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보통 지상 통제 장치를 이용해 무인 비행 장치의 제어 관련 파라미터를 변경하거나 또는 경로점 설정, 변경 등을 수행하고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지도상의 실시간으로 무인 비행 장치의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상 통제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인 비행 장치와 통신 확보가 필요하며, 안전을 위해서 통신이 두절될 경우 이 기체가 출발점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지상 통제 시스템에서 이 사용되는 무선 통신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통신 장치는 안테나를 이용해 전자기파를 무선으로 송신하고 수신하여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무인 비행 장치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무선 통신 채널이 활용됩니다. 첫 번째로 지상에서 조종하는 조종사의 조종 신호를 기체에 탑재된 수신기에 전달하는 단방향 무선 통신 채널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지상에 설치된 지상 통제 시스템에서 기체로 경로점 설정 및 파라미터 설정 명령을 올리거나 기체에 탑재된 비행지역 컴퓨터 등에서 비행 상태 정보를 지상 통제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실시간 기체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텔레메리트 통신까지 양방향 무선 통신 채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체에 탑재된 카메라나 임무 장비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 등을 지상으로 내려주거나 지상에서 카메라, 짐벌, 임무 장비를 제어하는 명령을 올릴 수 있는 단방향 또는 양방향 무선 통신 채널이 활용됩니다. 무인 비행 장치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의 주파수 및 변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FM 또는 AM 변조 방식이 사용되는데, 주로 과거에 이 조종사의 조종신호 통신에 사용되었습니다. FM과 AM 변조 방식은 전파의 주파수 및 진폭을 변조하여 무선 통신하는 방식으로 외부 신호 간섭으로 인한 혼선에 취약하여 기체의 조종신호가 잘못 인가되거나 조종신호가 단절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조종기에서 통신을 위해 PCM이라는 이 펄스 코드 변조 방식을 활용하여 디지털 신호에 기반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PCM 변조 방식을 활용해서 이 조종 신호를 통신할 경우 외부 신호 간섭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신기에서 해당 오류가 이 기체의 조종 입력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거나 조종기의 조종 신호가 단절되는 것을 인식해서 페일세이프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에서는 비면허로 약한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ISM 밴드의 이 통신 주파수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데, 400MHz, 900MHz, 2.4GHz, 5.8GHz 대역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종기의 조종 신호는 2.4GHz 주파수가 사용되며, 영상 등 임무 정보 통신에는 5.8GHz 주파수가 사용됩니다. 주파수마다 이 비면허로 사용할 수 있는 전파 출력에 제한이 있으며, 반드시 이 전파 인증을 받았거나 합법적인 주파수 및 출력 내에서 이 통신하는 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주파수 및 출력 내에서 통신함에도 근접한 거리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장비가 장착된 무인 비행 장치를 운용할 경우 주파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거리에서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무인비행 장치 수가 제한되는데, 이러한 동일 주파수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비행체의 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 도약 방식이 활용됩니다. 참고로 주파수 호핑 방식은 사용하는 통신 대역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이 통신 주파수를 변경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 주파수를 주기적으로 활용하여 이 통신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무리 주파수 호핑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너무 많은 통신 장비들이 근거리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 주파수가 남아있지 않거나 사용하는 통신 대역 범위를 특정 장비가 전체적으로 넓게 사용해서 통신하고 있다면 이 주파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선 통신은 기본적으로 이 통신 장비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가 약해지며 통신 품질은 저하됩니다. 따라서 이 지상의 조종사 및 지상 통제 시스템에서 비행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통신 신호가 약해져 통신 두절 및 통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인비행 장치에서 주로 사용되는 2.4GHz와 5.8GHz 대역의 고주파 신호의 경우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형이나 건물에 의해서 가시선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통신 두절 및 통신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선이 무인비행체를 지상에서 눈으로 보았을 때 물체가 가려지지 않고 볼 수 있는 무인비행체와 조종자 간의 가상의 직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인비행체를 운영할 때 이 가시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기체를 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무선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안테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테나는 형태에 따라 상이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테나 지향이 필요합니다. 조종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 옆면으로 전파가 송출 및 수신됩니다. 따라서 이 다이폴 안테나의 옆면이 통신하고자 하는 지점을 향하도록 안테나를 지향해야 이 통신 신호의 강도가 강해지며 통신이 원활하게 됩니다. 비행 중 무인 비행체와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조종기의 안테나 끝이 기체를 향하지 않고 안테나 옆면이 기체를 향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표면에 안테나가 넓게 붙어 있는 형태의 패치 형태의 안테나는 이 패치 전면부에서 전파가 송출 및 수신됩니다. 따라서 패치의 전방이 무인 비행체를 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향이 필요합니다. 특히 패치의 후방에 기체가 위치할 경우 통신이 두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테나의 경우 길이를 임의로 변경 시 통신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는데, 특히 기체에 탑재된 조종 신호를 수신하는 이 수신기의 경우 전선 형태의 안테나를 주로 사용하는데, 전선 안테나를 임의로 자르거나 길게 연장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안테나가 금속 재질의 물체와 닿을 경우 금속체가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통신 품질 저하 및 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통신 신호 연결 문제는 지상 근처 근거리에 있을 때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기체가 멀어져 통신 신호가 미약해지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악화됩니다. 따라서 이륙 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종기의 경우 통신 도달 거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모드가 내장되어 있으면 이륙 전 통신 도달 거리 테스트를 수행하여 통신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인비행 장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무인비행 장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